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포탄 생산 속도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기술, 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기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르고 효율적인 포탄 생산 능력은 주목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네이티오 소속 국가들도 포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국방 및 무기 생산 분야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변모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스웨덴의 나토 합류는 푸틴의 전략적 참패다. 토니 블링컨 미국 무장관 2월 26일 회담 중에 지난해 핀란드에 이어 곧 스웨덴으로 나토가 확대되는 것은 푸틴 대통령이 계산하지 못했던 우크라이나 침공의 결과다. 미일간 뉴욕타임즈 200년 동안 중립을 지키던 스웨덴이 드디어 나토에 합류했습니다. 헝가리 의회가 26일 오후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스웨덴은 나토 합류를 위한 30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를 확보했습니다.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스웨덴은 이제 32번째 나토 동맹이 될 것이라며 스웨덴의 가입은 우리를 더욱 강력하고 안전하게 만들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스웨덴은 해군력이 강하고 전투기를 생산해 수출하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군사 강국으로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스웨덴을 동맹으로 품으면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발트해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포위하는 형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나토는 스웨덴 동남부에 있는 고틀란드 섬을 주축으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선 방어선을 재구축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에 북극해 전략을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스웨덴은 1814년 마지막 전쟁을 치른 이후 200년 넘게 비동맹 중립 노선을 견지했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자 미국을 주축으로 형성된 안보 우산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 또한 나토의 북유럽 확장에 대응해 14년 전 폐지했던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군관군을 부활시켰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나토 동진 저지를 외치며 우크라이나 침공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립국인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서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두고 확대되고 동기부여된 나토와 마주하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자의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평화적으로 전쟁을 끝내기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싸움에서 현재 러시아가 전쟁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서방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한다는 설이 나오는 가운데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병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해 유럽 국가들이 파병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을 비롯해 나토에서는 지금 한국에게 SOS를 외치고 있습니다. 나토에게 없는, 나토가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었어도 155포탄을 비롯해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55포탄 연간 생산량이 지난 2년 동안 40%가량 증대되었지만 길이가 1000km에 이르는 광활한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EU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1년 동안 150-500만 발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기한인 3월 말이 다가왔는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절반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금 EU 관계자는 우크라이나군은 최전선에서 러시아 포병부대와 비교해 심각한 화력 열세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위기가 부상한 유럽에서 군수산업의 물자 조달이 늦어지는 데는 유럽 내에서 유럽산을 고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나토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두가 국내 시장이 이익을 보길 원하고 있다. 지나치게 편협한 지역주의를 고집할 수 없다. 최선의 거래처가 한국이라면 우린 한국제를 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생산이 너무 느린 유럽산을 고집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한국산을 사자고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영국이 일본과 손을 잡고 생산량을 늘리려는 시도도 좌절되면서 더욱더 한국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유럽 내 포탄 생산이 부족해지자 일본과 손을 잡고 155포탄을 수입하려 했는데 일본 회사의 포탄 생산 능력이 낮아서 포탄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생산한 포탄과 포 규격이 호환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좌절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장과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155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거대한 생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155포탄은 귀해지면서 최근 400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의 풍산설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을 경에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탄이 부족하지만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많은 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북한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러시아로 건너간 컨테이너를 6.700여 개로 추정하며 1는 155포탄으로 계산하면 300만 발, 122 방사포탄으로 보면 50만 발 이상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 스키비츠키 부국장은 지난 23일 인터뷰에서 북한은 러시아에 오래된 군수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미사일과 잠수함에 필요한 기술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러시아는 이미 북한의 포탄을 받고 기술을 이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의 절반 이상이 불량으로 밝혀지면서 러시아군의 대포와 박격포가 터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달리 한국의 포탄은 세계 최고의 생산량과 보유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기에 미국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한국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방이 한국에게 원하는 것은 포탄뿐만 아니라 폴란드가 대량 수입했던 K2전차, K9자 주포 등 이름난 한국산 무기들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천궁1을 4조 원에 계약한 데 이어 다음 달 루마니아와 1조 원 규모의 K9자 주포 수출 계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미 한국산 K9자 주포를 도입한 에스토니아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24일 에스토니아에서는 독립기념일 퍼레이드에서 지난해 말 추가 도입한 K9자 주포가 등장해서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가장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가 바로 에스토니아입니다. 에스토니아는 인구 134만 명, 남한 절반 크기의 국토로 과거 200년 가까이 러시아 제국 통치를 받아 지난 1991년 옛 소련에서 벗어나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의 확장 정책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정학적 불안 요소를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토니아는 대통령까지 방한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서두르며 지난해 K9자 주포 12문을 추가 주문하고 6문을 지난 12월에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납품에 에스토니아는 놀랐습니다. 알라 카리스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방한 당시 인터뷰에서 성능이 매우 빼어난 한국의 K9은 에스토니아 자주 국방과 방어력 강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에스토니아의 무기 퍼레이드에서 등장한 K9자 주포에 에스토니아 국민들은 크게 열광했습니다. 현재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하고 충돌이 이어지면서 국내 한 전문가는 같은 권역의 국가들끼리 군사훈련과 교류 빈도가 확대되면서 무기 계약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구전효과, 입소문의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인데 인근 동맹국이 써보고 좋다고 말하면 바로 도입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사우디에서 니진엑스원 천궁이 수출 계약이 대표적인데 군사적으로 오랜 협력 관계이고 최근까지 함께 훈련과 작전을 편 UAE가 천궁이에 대해서 극찬하자 사우디도 바로 한국과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폴란드가 입소문으로 한국산 무기를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정권이 바뀌면서 한국산 무기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러시아가 다음 대상은 폴란드라고 위협하고 한국산 무기를 자국 내 생산하면 경제적 이익까지 누릴 수 있기에 새로운 정권도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한 대로 대량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초 목표대로 유럽으로 수출하는 것까지 꿈꾸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방산업계가 폴란드에 수출할 때 문제가 되었던 수은법이 걸림돌이 되었는데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기재소위에서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30조 원 폴란드 방산 수출의 최대 걸림돌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 정부와 수출 잔여 물량을 논의 중인데 전체 규모가 1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8조 원인데 시장 추정치인 10조 원의 2배에 달합니다. 한화 핵심 관계자는 현재 잔여 물량은 K9 자주포 300여 문과 천무 다연 장로켓 70대로 K9 자주포가 9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300억 원, 천무가 41억 1천만 달러로 우리 돈 5조 4.80억 원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수출 물량이 큰 만큼 K9 자주포의 폴란드 현지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말하며 생산 거점을 현지화하여 전체 수출 물량의 절반을 폴란드에서 나머지를 경남 창원 공장에서 만드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군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루마니아는 올해 상반기 K9 54문을 도입하기로 했고 폴란드와 유사한 무기 체계를 가지려 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함께 FA50, 천무 다연장 로켓, K 전차를 도입한 만큼 해당 무기 체계들이 향후 루마니아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보병 전투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한화에어로의 레드백 장갑차를 후보 기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동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폴란드를 통해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럽과 중동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한국의 무기 생산에 힘을 빌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카를로스 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방한했습니다. 그는 방한 기간 부산과 울산, 거제 등지의 조선업체를 방문해 한국 조선업계의 군사적, 상업적 역량을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본토 안에서 해군 함정을 유자 보수 정비 MRO하는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물량 일부를 국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정 수를 급격히 늘리는 중국의 해양 굴기에 대항해 미국이 자체적으로 건조하기 힘든 함정을 한국에서 해외 건조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지금 이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협의하려 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과 방위산업의 FTAI로 불리는 국방상호조달협정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 가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FA50을 미국에 수출하려 하고 있기에 앞으로 유리한 지점에 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미 신냉전이 다시 찾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유럽 등 방산 선진국들조차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미국, 유럽,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철저히 준비가 된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에 노란하고 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도입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나온 주장입니다. MOU에 불과하다거나 혹은 가격 후려치기용으로 한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발 방산 수출은 계약서의 서명이 마르기도 전에 대한민국을 향한 시기 질투와 반대로 폴란드의 마음은 오로지 진실뿐이었던 건데요. 그런데 이번에 수출된 여러 무기에 가려진 이것이야말로 전시의 무기 수출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찐 사업인데요. 그것은 바로 탄약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현대 무기는 속사가 가능합니다. 보병이 쏘는 소총은 2초면 30발 탄창을 비울 수 있고 우리 국군의 자랑 K9은 15분 안에 전탄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술 교리상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일은 없지만 무기의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탄약 소모가 엄청납니다. 일례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루 평균 6만 발의 포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대구경 로켓탄이나 포탄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박격포나 소총탄은 하루에도 수백만 발씩 소모됐습니다. 그런데 이는 약과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전쟁 개시 3일 만에 소모될 물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게 과열로 포신을 갈아치울 것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 포신을 쌓아놨을 정도인데요. 이처럼 충분한 탄약은 전쟁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자원입니다. 포탄 없는 자주포는 커다란 쇳덩이며 총알 없는 소총은 휘두르기 불편한 몽둥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무기체계라 할지라도 정작 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 정밀유도 로켓으로 러시아군의 탄약고를 모조리 파괴한 우크라이나군의 하이마스처럼
탄약의 성능에 따라 무기의 스펙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전장에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는 것은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탄약 개발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이미 실전 배치했고 미국의 차세대 포탄인 엑스칼리버와 같은 초장거리 유도 포탄의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한 바람발이 적진을 초토화할 수 있는 엄청난 폭탄들인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탄이라고 하면 전부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탄의 종류에 따라 위력이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는데요. 오늘 군사 무기에서 세계 최정상을 향해 날아가는 대한민국의 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는 무기는 바로 대포와 로켓입니다. 일례로 전쟁 초기 서방 무기가 지원되기 전에 러시아군이 점령지를 넓힐 수 있었던 것은 죄다 러시아 포병이 수화질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압도한 덕분입니다. 그런데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정밀 타격이 가능한 K9급의 고성능 자주포와 유도로켓을 난사할 수 있는 하이마스를 제공하면서 이 포병 우위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역시 서방 무기는 다르다며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특히 미제 티타늄 곡사포 M777이 발사한 엑스칼리버 포탄과 하이마스가 자주 사용한 M31 로켓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M982 엑스칼리버 포탄은 함대공 미사일 SM 시리즈와 이번 전쟁에서 크게 활약한 탱크 킬러인 제블린 미사일을 만드는 미사일 명가 레이시온이 개발한 정밀 유도 포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유도 INS를 사용해 이동 표적까지 정확히 맞출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을 채용한 덕에 쏘고 바로 전장을 이탈해도 적을 정확히 때릴 수 있습니다. 2007년 이라크전에서 처음 실전 배치됐을 당시 90%가 넘는 명중률과 원형 공산모차 사임나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원형 공산모차 CEP는 주로 포병 화기와 미사일의 정확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인데요. 특정 반경의 원안의 절반 이상이 명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K9 자주포의 CEP는 50M 정도입니다. 반지름 50M 그러니까 지름 100M의 원안에 명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얼핏 보면 매우 형편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애당초 40km나 떨어진 물체를 고작 50M 오차로 정확히 타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대포를 사용하는 포신포병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고폭탄으로 CEP 50M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바다에서도 정확히 사격이 가능하도록 여러 부가 설비가 추가된 한 포를 제외하면 지상 장비 중에서는 최고 수준이라 할 만한데요. 이 사진은 러시아의 포격이 가장 거세던 6월의 돈바스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낙하한 포탄의 흔적이 사방에서 보이는데요. 러시아의 포격이 얼마나 멈청났는지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건 더럽게 못 쏜 것입니다. 대다수 포탄이 목표인 참호가 아니라 엉뚱한 들판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모차가 수백 미터가 아니라 km 단위로 나온 수준인데요. 이에 반해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국군이 K9으로 포격한 북한의 무도기지 모습입니다. 포탄이 굉장히 오밀조밀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EP가 50M임에도 포탄이 빼곡히 밀집해 있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포병이 뛰어나다는 방증입니다. 사실 155포탄의 유효 살상 반경은 통상적으로 2550M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50M 내에 5발의 포탄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해당 지역의 모든 물체가 파괴된다는 뜻입니다. 수 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감화된 특화적. 그러니까 벙커나 주력 전차의 경우 직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생존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그조차도 말 그대로 생존만 가능한 수준입니다. 시가전에서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밀 사격을 하거나 대포병 사격을 회피하기 위해 한정된 시간 안에 최대한 정확하고 빠르게 포를 쏘고 후퇴해야 하는 현대 포병에게는 CP50M기 정밀한 조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엑스칼리버 같은 포탄이 나온 것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전에서 쓰이고 있는 개량형의 정밀도는
무려 CP 2.4M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사격 재원이 정확할 경우 일격에 탱크조차 격파할 수 있는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 엑스칼리버 포탄 덕에 수적으로 크게 밀리던 우크라이나 포병이 러시아를 상대로 대등한 전투가 가능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판 엑스칼리버 포탄을 개발 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개발했습니다. 2014년 선도형 핵심 기술 개발 사업 과정에서 CP 1.9M라는 초정밀 타격에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9구 경장 주포로 사용하는 엑스칼리버와 달리 52구 경장 포신에도 FR, GRI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최대 사거리가 40km인 엑스칼리버보다 10km 이상 긴 사거리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산에는 실패했는데요. 사거리 100km급 차세대 포탄인 초장사정 활강포탄 GGAM을 개발하는데 예산을 몰빵했다가 사업이 폭삭 주저앉으면서 덩따라 정밀 유도 포탄을 생산할 예산까지 날아간 것입니다. 포를 쓸 때 발생하는 강력한 충격에 활감할 때 사용할 제어 날개가 부러지는 것을 개선하지 못해 결국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군은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업이 망한 것은 어쩔 수 없으니 한국형 엑스칼리버를 58구 경장 장포신을 사용하는 K9A3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거리 60km 이상의 슈퍼포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활감 유도탄 대신 덕티드 로켓을 사용한 로켓 추진 포탄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중 로켓 추진탄의 경우 미국이 XM1299 자주포용으로 개발 중인 XM1113 로켓 추진탄의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당장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만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은 미군으로부터 공여받은 하이마스에서 M31 또는 GMLRS로 추정되는 정밀 유도 로켓을 사용했습니다. 일시에 6발을 쓸 수 있는 이 로켓의 구경은 무려 227에 달하는데 이 227 로켓탄은 155의 약 4배에 달하는 강력한 위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가 전장에 배치되자 M31탄의 최대 사거리 84km 안쪽에 위치한 러시아군의 야전 탄약고와 정비소 보급기지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로켓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국군에서 한창 배치가 진행 중인 우리 군의 차세대 다면 장로켓 K239 천무에서 탄두 중량이 90kg나 되는 239 유도 로켓을 쓸 수 있는데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할 경우 60cmg 철근 콘크리트도 단숨에 깨어버릴 수 있는 매력적인 정밀 탄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정밀한 무기가 있음에도 한국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중국에는 400구경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가 다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사포는 다면 장로켓의 북한식 표현인데요. 이름만 방사포지 다면장 미사일 발사대라 불러도 손색이 없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그만큼 사거리가 길고 위력도 강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무기가 300km 이상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에 맞서 우리 군은 천무에 장착할 구경 600 전술지대지 미사일 KTSSM-2지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KTSSM-2의 개발을 앞당기는 한편 400 유도 로켓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 2를 800 개발 중입니다. 두 무기 모두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한국의 변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239 포탄의 유도 로켓을 달아 로켓의 사거리를 최대 300km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할 K239 300대가 동시에 사격할 경우 무려 3,600발의 239 유도 로켓을 일시에 평양에 퍼부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다면 장로켓만 쏴도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더 강한 화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약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열압력탄입니다. 열압력탄은 포탄의 폭발이 아니라 폭발로 생긴 압력과 열을 이용해 적을 제거하는 무기입니다. 폭발로 상대를 제압하는 고폭탄과는 그 구조가 다른데요. 누가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어.
빚집 내서라도 K무기 구입하자는 외국인들. 연일 한국의 무기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다. 뭐 그만큼 한국의 무기가 좋으니 구매하겠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저렴한 가격이라는 가성비 때문에 구매한다는 생각이 강해. 난 무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도대체 K9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한 무기길래 다들 수조 원을 들여 구입하고 있는 거야. 전문가 있으면 알려줘. 저번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까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 K9 자주포와 K 전차를 구입하기 위해 수뇌부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정세가 정세인 만큼 지금 동유럽은 그야말로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인도나 사우디 등 전 세계에서 한국 무기 수입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항상 등장하는 이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생각보다 한국은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권총과 소총 그리고 탄약과 포탄까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는 바로 K9 자주포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 외국인들 역시 도대체 저게 얼마나 대단한 무기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한국인들 입장에서도 진짜 K9 자주포의 성능이 얼마나 대단한 거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설명하기 전에 가격만 놓고 봐도 기존에 유명했던 미국이나 독일의 무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속하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하나의 가격은 약 4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에 루마니아가 함께 구매를 고려하고 있던 독일의 제식 자주포인 PGH-2000가 대략 대당 160억 정도니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미국의 자주국사포 M109의 경우 240억 원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M109 하나를 살 가격으로 K9 자주포 무려 6문을 구매할 수 있으니 당연히 K9 자주포의 판매가 급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생필품이면 모르겠지만 나라와 국민의 안보가 달려있는 무기를 단순히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할까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 매우 저렴한 편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55-52구 경장 장포신을 채택하고 있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를 넘어가고 있으며 고폭탄의 포갑과 파편까지 막을 수 있는 방어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주포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속도 역시 미국과 독일의 모델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총 중량은 47T이고 탑승 인원은 5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속도 6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15초 이내 3발이 발사 가능한 급속 발사 속도도 보유하고 있죠. 믿을 수 없겠지만 가격도 저렴한데 성능까지 다른 경쟁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으니 무기 보충이 하루가 시급한 나라들 입장에서는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미군에 탄피를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나라가 불과 70년 만에 세계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자주포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한국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여전히 믿겨지지 않기도 하는데요. 폴란드를 통해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이미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왕자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폴란드 등 전 세계에 1000여 문을 넘게 수출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계 시장의 절반 정도를 장악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 물량이 더해지면 점유율은 68%까지 오릅니다. 자주포의 단순 스펙도 스펙이지만 무엇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안보 상황에서 대부분의 무기들을 실전 배치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의 무기 구입을 원하는 국가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육군은 총 1170문의 K9 자주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자주포 현황을 보게 되면 미국 M109 자주포 2239문, 러시아 ES-19 자주포 1734문, 중국 PLG-45 자주포 1062문 정도입니다. 즉 한국보다 훨씬 넓은 땅을 가진 나라들과도 견줄 수 있는 상당한 양의 자주포를 한국에서는 실전 운용 중인 것입니다. 특히 K9 자주포가 2010년 연평도 포격전에서 북한의 선제 공격에 즉각 응사한 것도 신뢰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아무래도 수입을 하려고 실사를 하러 여러 국가의 관계자들이 한국에 왔을 때 실제로 한국의 군인들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래서인지 K9 자주포를 구매한 나라들은 대부분 추가 구입을 원한다는 것인데요. 최근 에스토니아 군 당국은 2018년 K9 자주포 12문 도입에 이어 지상군 전력 강화 차원에서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현지 공영방송 ERR과의 인터뷰에서 K9 자주포 12문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에스토니아 방위군의 선봉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에스토니아가 추가 도입을 추진하는 건 결국 군사력 강화에 K9 자주포가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 때문이었습니다. 앨런 레이드마 EDF 제1보병여단 포병대대 사령관은 한국의 무기 시스템은 기존의 견인과 이동식 포병 무기 시스템에 추가된 중요한 요소이며 우리의 전투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최근 인도 역시 고산지대이자 중국군과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 K9 자주포를 배치한 이후 100문을 추가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위협 증가에 대응할 방안으로 제일 먼저 K9 자주포를 추가로 사들이게 된 것이죠. 이미 300문의 K9 자주포를 도입한 바 있는 인도군은 라다크에서의 성능 평가가 입증되자 중국 제압용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K9 자주포와 항상 쌍둥이처럼 같이 거론되는 무기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K 전차입니다. 일명 흑표 전차라고도 불리는 K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럼스 M1A,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와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 수출되기 시작하면서 그 판도는 바뀌기 시작했죠. 그만큼 외국에서는 한국이라면 일상생활처럼 일어나는 일들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산악지형인 한국에 맞춰 제작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격 목표 자동 추적과 피하 식별 장치 등 한국이 자랑하는 첨단 시스템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어 한국 무기에 관심이 있는 나라들은 웬만하면 구입 목록에 올려놓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과 K 전차를 구입해 실전에 배치 중인 국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들에 비해 높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2008년 처음 K 전차가 언론에 공개됐을 때 단순 수치만 비교하더라도 미국이나 독일의 전차보다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무기라는 게 아무래도 실전에서 막상 사용하면 단순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만큼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들도 많기 때문이죠. 게다가 2008년 한국의 방산산업은 지금과는 달리 그 누구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실전에서의 데이터가 쌓이자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 최정상급 전차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그러자 K9 자주포와 마찬가지로 K 흑표 전차의 구입 요청 역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K 전차는 폴란드에 이어 노르웨이 방산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폴란드 추가 수출까지 연내 구체화될 전망인데요. 현대로템이 노르웨이에 공급하는 K 전차 초도 물량은 폴란드 1차 물량보다 조금 작은 3조 원 규모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은 기술력 외는 없습니다. 그것도 비슷한 기술로는 TSMC의 고객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인정할 만큼 압도적인 기술로 양산을 해야 그들을 몸직일 수 있습니다. 삼성은 5나노와 4나노 스물의 문제로 기존 퀄컴과 엔비디아의 일부를 TSMC에 넘겨주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일부를 찾기는 했지만 TSMC가 4, 5나노 공정에서 수를 문제가 별로 없었던 점에 비하면 사실 완패한 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즉 신뢰성의 틈이 더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팹리스들이 가격 차이가 있어도 더 안전한 곳에서 제품을 만들고 싶어하는 이유는 제품을 접한 고객들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제품 판매 후 문제가 있다는 뒷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누구라도 같습니다. 무조건 싼 가격으로 대량 판매를 한 뒤 사라지는 그런 중국 기업이 아닌 다음에는 품질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 파운드리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했다고 해도 아직 TSMC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신뢰성 때문입니다. 언론에서 얘기하는 기술 유출에 대한 염려건이 아니라 수물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 고객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TSMC에 비해 확고한 기술적인 우위를 보이면서 신뢰를 찾아야 합니다. 따라서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TSMC를 꺾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이나 또는 비슷한 기술력으로 비교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또한 삼성 파운드리와 가까운 기업들이 삼성 3나노미터를 적용한다고 해서 당장 삼성 파운드리로 옮겨 타지 않고 일단은 시장에서의 평가를 듣고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력을 발휘해 TSMC가 생산하는 제품보다 훨씬 좋은 고성능, 저전력, 초소형 반도체를 만들 수 있어야 TSMC의 고객들이 삼성 파운드리기로 움직이게 할 수 있지. TSMC와 대등한 기술을 갖춘 수준에선 순수 파운드리 업체인 TSMC를 이기는 게 쉽지 않다는 게 반도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관계자나 반도체 전문가들은 2나노와 1.4나노미터에서 삼성의 완전한 기술력을 증명하면서 TSMC에 비해 계속 앞서 나간다면 그때부터 즉 2025년부터 1위 탈환에 대한 진검승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무조건 기술력에 완벽하게 앞서가야 합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기술력이라고 한다면 메모리 반도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애플은 다른 부분은 TSMC에 하청을 주고 있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지만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디램,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받습니다. 물론 다른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도 있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가격이 가장 비싼 삼성전자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경쟁사라고 해도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는 믿을 수 있는 신뢰 때문입니다. 현재 3나노미터 공정에서는 삼성 파운드리가 6개월 먼저 양산에 들어갔습니다. TSMC가 3나노미터 양산에 돌입하면 대만 언론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20년 6월 반도체 업계에서의 화두는 3나노미터 공정 기술에서 GAA 올 어라운드와 핀펫핀 FET의 차이였습니다. 당시 핀펫 구조는 5나노미터 공정까지 4나노미터 공정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봤지만 3나노미터 공정부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성 파운드리와 달리 TSMC는 3나노급 공정에서도 누설전류 문제를 감수하면서 GAA 대신 핀펫 구조를 적용시키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기술력 때문인 이유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애플, 퀄컴, AMD 등 초대형 고객사들로부터 3나노급 공정이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반도체 설계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고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적했습니다. 실제 미세 공정 심화에 따라 반도체 설계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따라서 엄청난 비용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시장조사기관 IBS에 따르면 28나노급 반도체를 설계하는 데는 평균적으로 5,100만 달러가 투입됐지만 10나노급에서는 1억 7,400만 달러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7나노급은 3억 달러, 5나노급은 5억 3천만 달러가 필요했고 3나노급 공정으로 진입하면서부터는 반도체 설계에만 5억 15억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핀펫과 비교해 구조가 상대적으로 복잡한 GAA 기반 반도체 설계 비용은 더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비용 때문에 TSMC가 GAA 도입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편으로는 GAA 기반 반도체가 핀펫 기반 반도체보다 성능 면에서 당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TSMC가 GAA 도입을 미루는 이유로 들기도 합니다. 세미콘덕터 엔지니어링은 지난해 IBS 관계자를 인용해 3나노급 GAA는 3나노급 핀펫과 비교해 전력 소모가 1520%가량 적은 장점이 있지만 반도체 노광식각 증착 공정 MOL 및 금속 배선 공정 BOL이 동일하기 때문에 성능 차이는 8% 미만일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 3월 전혀 다른 테스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나노급의 MBC FET 기반 반도체가 7나노급 핀펫 반도체와 비교해 소비 전력 50% 절감, 성능 30% 향상, 사용 공간 45% 감소 등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조사기관의 예측치인 8% 미만보다 훨씬 강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삼성 발표대로라면 대단한 차이입니다.
또한 삼성전자는 3월 파운드리 포럼에서 더 진화된 MBCFET를 발표하면서 이미 1나노미터 개발에 진보된 기술력을 보였습니다. 기술력에서 TSMC가 점차 떨어지는 듯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3나노급 이하 공정으로 진입할 경우 GAA 공정은 필수적 단계로 어차피 핀팩 구조는 적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시일을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적용해야 하는 공정은 빠를수록 기술력도 높아지고 수율 안정화도 빨라진다는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기술력의 경쟁이고 이제부터는 반도체의 정세로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TSMC는 일본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을 들여 생산 라인을 건설 중인데 이 중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40%를 지원합니다. 지난 4월 착공했고 내년 9월에 준공해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소니는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세워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선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7나노, 5나노 같은 그런 첨단 반도체, 선단 어드밴스트 공정 위주로 개발되는 반도체일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그런데 건설에 착공하고 나서 뒤늦게 소문이 도는 내용은 첨단 반도체가 아닌 12인치 웨이퍼에 2228나노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첨단이 아닌 자동차용이나 가전제품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구형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쇼티지가 나는 부분이 이쪽 부문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의 전말은 일본의 간절한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대만 정부의 입장에 따라 일본 정부가 50%의 건설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기본적인 2228나노 반도체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소문이었습니다. 자동차 왕국인 일본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좋은 기회라는 분석도 나왔기에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압박하면서 반도체 기지를 미국에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모리스창 TSMC 창업자 등 TSMC 최고위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강력했던 것만큼 고개를 숙이는 것도 빨랐습니다. TSMC가 대만이 유리하다고 한 것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계적으로 찍어낸다고 해도 미국과 대만이 생산 단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일본 정부의 간곡한 요청에 어쩔 수 없이 따랐고 미국의 요청에는 반발했던 TSMC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TSMC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제2공장을 그것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말이 슬며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3나노미터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말이 동시에 나왔습니다. 결론적인 것은 앞으로 TSMC가 삼성 파운드리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승부수를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의 세계 정세 분석이자 그 이유는 내일 계속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